자, 2016년 2회입니다. 2회 원론.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기금속 화합물인 사에틸랍. 이게 자주 안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유기금속 화합물 하면 몇 종입니까? 삼류 위험물이죠. 삼류입니다. 삼류는 금수성, 그 다음에 뭐죠? 금수성, 자연발화성 물질이에요. 금수성이니까 수분이나 습기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로 소화할 수 없다. 황리는 자연발화를 막기 위해서 통상 물속에 저장. 황리는 물속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칼륨 나트륨은 등유 속에 저장을 합니다. 자연발화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4번에 유황은 자연발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연발화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2번 분말 소약제 중 다몽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는 거. 이거는 해설이 보세요. 해설 보면은 A 1, 2, 3, 4종 있죠. 그 착색되는 게 다몽색인 거 핑크색이랍니다. 영어로 핑크색. 핑크색이라는 말로 실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다몽색, 이제 황색이라는 말은 잘 안 쓰이는데 다몽색, 황색 또는 핑크색 이렇게 말하면 3종입니다. 3종은 제1인산화물임이죠. 3번. 제1종 소화약제, 분말 소화약제 열분해 반응식. 자, 이거 해설이 있습니다. 자, 해설을 참조하시고 중탄산 나트륨. 2종은 중탄산 칼륨이죠. 자, 1종은 중탄산 나트륨. 중탄산 나트륨이 중조입니다. 자, 중조, 이것이 1종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 CO2하고 H2O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4번, 화재 발생 시 인간의 피난 특성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났습니다. 해설을 보면 귀소, 퇴피, 지광, 추정, 좌해 본능. 뭐 많이들 계속 나왔던 거죠. 그 지광 본능은 밝은 곳을 향해서 사람이 간다는 거죠. 자, 읽어보면 해설이 3번. 지광 본능,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 정전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져 시야가 흐려지면 인간은 어두운 곳에서 개구, 조명부 등 밝은 빛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난하는 그 길목에 유도등 같은 걸 달아줘, 비상조명등을 달아줍니다. 그쪽으로 피난하도록. 자, 동물적 감각인 거죠. 사람의 본능적 감각인데 그런데 답지에 보니까 3번이 틀렸어요. 틀린 걸 골라라 했는데 3번 공포감으로 인해서 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긴다. 그럴듯하게 꾸몄는데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지광 본능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5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지형수량이 틀린 거. 이 지형수량은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반드시 숙제되는데요. 가급적 다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틀린 건 뭐냐면 탄화 알루미늄은 400이 아니고요. 300kg이에요. 그러니까 400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 화재의 종류에 따른 표시색 연결이 틀린 것은 그런데 해설이 다 있습니다. 일반 화재 또는 보통 화재는 보통 화재. 이거는 A급 화재라고도 하고 백색. 자, B급 화재 유류 화재는 황색. C급 전기 화재는 청색. D급 금속 화재는 무색. 그 다음에 E급 가스 화재는 황색이라고 한다. 색깔 구분이 어려운 거 없죠. 금속이 3번에 금속이 무색이어야 되는데 흑색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3번이 틀렸죠. 7번 화재 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메탄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움으로 틀렸죠. 가스 탐지부는 가스기구 직합에 설치한다. 무거운 건 맞아요. 근데 무겁다는 말이 틀렸죠. 무거우면 탐지부는 아래 설정이 맞죠. 바닥에 가라앉으니까. 가벼운 거는 천장 가까이 설치해야 되죠. 메탄은 근데 가볍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자, 메탄은 CH4이지 않습니까? CH4. 자, CH4는 이게 12g이고요. 그 다음에 H가 1g이에요. 이게 네 분자가 있는 거죠. 이걸 뭐냐면 12에다 16가 16g밖에 안 돼. 16g. 공기는 29g이니까 29분의 16은 1보다 작아요. 공기보다 가볍죠? 뜨게 됩니다. 자, 8번. 소화기구는 바닥에서 1.5m 이하, 이게 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화재 안전 규정에는 1.5m 이하에 낮춥니다. 그래서 1.5m 벽에다 살짝 걸어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사람 보통 한 무릎 높이 그 정도 이하로 설치합니다. 1.5니까 뭐 무릎 거의 허리 높이쯤 되나요? 근데 보통 바닥에 놓죠. 그 다음에 9번. 물을 사용해서 소화 가능한 물질을 했는데 주수소와 삼류 위험물들은 주수소와 금지입니다. 금수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니고요. 4번이 답이다. 자, 4번은 이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나머지는 삼류입니다. 트리메틸알루미늄, 나트륨, 칼륨. 이거는 삼류이기 때문에
금수성 물질이에요. 주수를 금지하는. 물을 뿌려서 소화해서는 안 되는 이런 물질이다 이겁니다. 자, 10번. 제사류 이온물, 화재 시 사용되는 주된 소화 방법은 사류는 인화성 액체인데 유류, 기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리면 대부분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하죠? 포를 뿌립니다. 질식 소화를 한다. 많이 들었던 것들이죠. 유리화재,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다가 포를 뿌리면 거품이라고 거품. 자, 포라는 게 포라고도 하고 말이야죠. 포말. 포 또는 포말이라고 하는데 포는 거품을 일으킵니다. 물방울과 관련돼요. 근데 말도 마찬가지 이런 식이 있어요. 말. 둘 다 방울이에요. 방울. 거품을 일으킵니다. 거품. 거품이 일으켜서 산소와의 공급을 차단시켜줍니다. 산소 공급. 가연물과 산소 차단시켜주니까 불이 꺼지게 되겠죠. 포, 영어로는 폼이라요. 폼. 폼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자,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면도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거품을 잔뜩 묻힌 다음에 비누 같은 거 묻힌 다음에 거기다가 면도질을 하는데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거품을 일으키면 공기방울이 송송 생기죠? 그런 걸 폼이라고 많이 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자, 11번. 굴뚝 효과에 의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굴뚝 효과, 스택 이펙트입니다. 스택 이펙트랍니다. 이펙트. 자, 굴뚝 효과라는 얘기인데요. 연돌이요. 한자로 말하면 연돌입니다. 연돌, 우리말로 하면 굴뚝 효과다. 이렇게 됩니다. 효과. 자,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실내 온도가 건물 내 실내 온도가 건물내죠. 건물내. 자, 건물내 온도가 주위 온도, 주변, 건물 외, 바깥 온도, 건물 외 온도보다 높은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때가 어느 경우죠? 주로 난방이죠, 난방. 실내 난방을 했을 때. 그러면 대부분 뭐냐면, 고층 건물에 적용되는 거는 고층 건물. 저층 건물이 아니라 고층 건물이에요. 저층에는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고층 건물. 자, 고층에 적용된다. 스택 이펙트는 고층 건물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 고층이라는 말이 아니라면 틀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창문이 열렸거나 어떤 외부 기류가 외부에 공기가 연결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렇게 밑에서는 받쳐주고요. 공기가 여기는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이렇게 하에서 상으로 기류가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연기도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런데 이게 건물 내 온도가 외 온도보다 낮을 경우입니다. 낮을 경우는 난방이 되죠. 냉방. 자, 냉방일 때의 경우는 기류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고층 건물에서 만약 여기 창문을 열거나 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래는 찬 공기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중간에서의 기류는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해 보니까 건물 내 온도차에 따른 공기 흐름 현상을 말한다. 두 개 다 그렇죠? 두 번째, 굴뚝 효과는 고층 건물에서 잘 나타나고 오히려 고층에서 발생하고 저층은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일단. 그 다음에 3번, 평상 건물 내 기류 분포를 지배하는 중요 요소이며 화재 시 건물의 이동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당장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연소 속도나 하강 기류의 힘이라든가 상승 기류의 힘이 크고 작은 것도 이 온도차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럼 네 번째, 건물 외부의 온도가 내부의 온도보다 높은 경우, 외부의 온도가 내부보다 높은 경우, 이런 경우네요. 두 번째 거죠. 그런 경우는 저층부에서는 내부에서 외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공기 흐름이 생긴다. 맞는 얘기죠. 답은 2번이다. 12번. 증발 잡녀를 이용해서 가연물의 온도를 떨어뜨려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 방법은 어느 것이냐. 온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냉각식인 거죠. 냉각소화다. 간단히 말하면 되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3번 해설. 소화제, 물 같은 소화제를 이용해서 냉각 효과에서 연소물을 냉각시키고 그 온도를 연소점 이하로 떨어뜨려 소화시키는 방법이다. 물리적 소화 방법이죠. 자, 13번 봅니다. 에스테르가 알칼리 작용으로 가수분해되어 알코올과 산의 알칼리염이 생성되는 반응. 자, 해설을 자세히 다뤄놨습니다. 자, 비누화 반응이 결론적으로. 자, 비누화 반응인데, 자, 해설에, 비누화 반응식을 보세요. 자, 비누화 반응식. 비누화 반응식 보세요. 비누화 반응식. 그럼 이게, 에스테르라는 거하고,
자, 에스테르라는 거하고 염기가 합쳐지면 뭐가 발생하냐면 RCONA가 비누죠, 비누. 자, 비누를 익힙니다, 비누. 그 다음에 알코올을 형성해요. 알코올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비누라는 건데 사실 이게 뭐죠? 에스테르와 염기니까 염기, 알칼리염. 얘가 알칼리염. 결국은 알칼리염하고 알코올 두 가지를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죠? 가수분해돼요. 가수분해라는 건 뭐냐면 더할 가짜입니다. 가할 가짜. 뭔가 더 보태주는 거죠. 물 숫자예요. 물을 가해서 화학 반응, 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물을 가해서 분해되는 이 과정인데 가수분해라는 건데 이 가수분해 속에서 뭐가 나온댔어요? 문제에서 알코올과 산의 알칼리염, 산의 알칼리염과 알코올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바로 비누화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자, 좀 부족하신 분들은 해설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건축물이 내화구조 바닥이 철근 콘크리트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인 경우 두께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 건축에 나오는 거죠. 소방하시는 분들이 건축 전공이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방 쪽에서 특히 건축을 취약하게 많이 보시는데 자, 이런 것들을 다 잘 머릿속에 숙지를 해두셔야만 이 건축 순전히 건축 문제는 잘 풀을 수 있습니다. 저기 다 털어놨어요. 다 집어넣었는데 구조 부분이 벽 중에서도 모든 벽과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 나눕니다. 그 나눠서 거기에 따른 그 내화구조 성능을 갖는 두께가 있어요. 두께와 재질이 나옵니다.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두께가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냐, 뭐 철골조냐, 뭐 철제로 보강했느냐, 뭐 이런 것들의 구조에 따라서 두께는 달라집니다. 아주 다양한 숫자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벽에서 모든 벽 첫 번째입니다. 4cm 두께죠. 자, 그리고 기둥에서는 기둥 자체가 원래 기둥에다 벽에다 뭐를 더 붙여요. 근데 어쨌든 그 전체가 가장 기둥이라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둥들이 있으면 한 제일 짧은 게 얼마냐면 최소 25cm 이상인 것만 인정합니다. 25 미만이면 일단 탈락. 그건 기둥으로 안 봐요. 내화구조 기둥은 25cm 이상 되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뭐에다가 덧붙인 게 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 따지는 두께가 6cm냐 7cm냐 5cm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지름이 짧은 반경이 25cm 이상은 확보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닥이 중요해요. 바닥에서는 첫 번째가 중요해요. 이 문제가 바로 바닥 문제였지 않습니까?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다. 일반 모든 벽도 10cm고 바닥도 10cm이다. 요즘은 이제 아파트 같은 건 좀 예외로 있죠. 10cm를 해가지고 뭐가 문제예요? 위에서 놀고 뛰고 하면은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세대 간 그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두께를 좀 두껍게 다시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보강이 됐는데 일단은 기준은 10cm 이상이다라는 거. 물론 5cm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조에 또 달라지긴 하지만 10cm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더라. 자,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14번은 4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철골 그 자체가 될 수 있고 철골을 6cm 이상 모르타르 또는 5cm 이상의 콘크리트 덮은 거. 자, 이런 것들로 중요합니다. 벽에서는 외벽 중 비내력벽도 뭐 내력벽보다는 좀 덜 나왔지만 어쨌든 여러분 나왔던 거죠. 그것도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cm 이상이고 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챙길 필요 있습니다. 15번 알킬알미늄 3유죠. 화재 시 적합한 소화 약재는 주수화 절대 안 된다 했어요. 주수. 그러니까 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할론도 안 먹힙니다. 어떤 거냐면 질식소화예요. 3번 팽창질석, 팽창진주화 그리고 건조사. 건조사는 마른 모래죠. 젖은 모래 안 됩니다. 건조사 가끔 이제 건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건조사라 이렇게 모래를 잠깐 놔요. 놔도 뭐냐면 지나가면서 담배 같은 거 비벼 끼죠. 담배 비벼 끄는데 담배에 있는 아직 덜 탄 그런 내용물 같은 데서 풀어서 종이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펼쳐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가연물을 여기다가 섞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건조자라고 하더라도 물을 뿌리면 이 가연물의 그 작은 입자들이 불에 뿌려지면 타게 된단 말이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건조사를 얘기합니다. 물을 흥건히 적신한테 뿌리면 역시 안 됩니다. 왜? 주수소와 금물 물질에 역시 수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젖은 모래도 안 되고요. 깨끗한 건조사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16번. 폭갱과 폭연이 있어요. 폭갱과 폭연이 가장 큰 차이죠. 폭발에는 폭연과 폭갱이 있다. 왠지 용어를 보면 연속, 폭발도 연소한다는 거고 굉장한 폭발을 일으킨다는 거죠. 느낌도 있죠? 영어는 deflagration, 이건 detonation 그럽니다. 연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립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연속도 음속보다 빠르다. 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충격파인데 영어로는 쇼크 웨이브랍니다. 충격파가 없다. 이거는 충격파가 에너지원이다. 충격파 없고요. 충격파가 에너지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연속도가 음속보다 느릴 때 나타난다 자체가 바로 틀려버렸죠. 이게 폭연을 이야기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충격파의 가압에 기인한다. 폭연의 경우보다 훨씬 크고요. 배관 지름과 유도거리가 관련이 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 블레베 여러 가지 발음을 합니다. 약자예요. 볼링, 리퀴파이드, 익스펜딩, 팽창, 그 다음에 베이포, 기체, 그 다음에 익스플로전, 폭발이라고 합니다. 약자인데, 다시 보일링, 끓는다는 거죠. 리퀴드, 보일링, 리퀴드, 끓는 액체에 익스펜딩, 팽창해서 베이포, 기체를 일으키는 익스플로전이다. 폭발이다는 얘기죠. 자, 폭발은 폭발인데 핵분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핵분열은 좀 전혀 다른 얘기고요. 자, 중요한 차이점은 그 해설에 쭉 나오는 해설의 첫째 줄 보면은 가연성 액체입니다. 가연성 액체 유류 같은 거 이런 거에서 탱크에 있는 가연성 액체가 비등을 합니다. 비등. 그래서 이게 화재가 발생하면 장기간 화염 노출이에요. 자, 키워드만 쭉 따라간다 이거면 돼. 결국 뭐죠 이게? 많은 양의 뭐를 발생해요? 복사열 다량 방출합니다. 그 열에 의해서 뜨거워집니다. 그럼 액체가 끓겠죠. 그러면 저장된 탱크 중에 어떤 접촉부라든가 개구부 같은 약을 통해서 끓어서 부피 팽창을 압력을 감당을 못해요. 치고 넘쳐가는 거죠. 깨지거나 밀려나가면서 파편은 튀겨나가고 안에 있던 끓는 액체가 넘치면서 화염이 확산되는 거예요. 일부는 부피 팽창하면서 기화도 되겠죠. 베이포란 말이 들어가죠. 익스플로전, 익스펜딩, 팽창 이런 것들이 난다. 최종적으로는 화구를 형성합니다. 거대한 화구를 형성한다. 이 화구. 큰 화구를 형성하니까 불 모양의 공구자다. 불 모양의 공이 뜬다. 영어로 말하면 파이어, 불화자, 공구자. 공이 뭐죠? 볼이죠, 볼. 파이어 볼이다. 이겁니다. 화구를 형성한다. 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액체 저장된 유류 탱크 액체가 많은 열을 복사열을 받아서 부피 팽창해서 폭발적으로 비산합니다. 그러면서 화구까지 형성한다. 화구 형성을 한다. 여기 키워드니까 이 세 가지 다 있죠? 2번, 3번, 4번입니다. 2번, 3번, 4번. 1번이 답이다. 자, 18번. 화씨 95도를 켈빈 온도로 나타내면 약 몇 도가 되는가? 자, 해설을 참조하면 되겠죠? 화씨는 5분의 9에다가 32도를 더해요. 근데 섭씨는 그 역순으로 다시 이항식을 쓰면 섭씨는 9분의 5 화씨 온도 빼기 3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씨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화씨가 95도로 했으니까 9분의 5 95도 빼기 32 이렇게 하면 95, 30 빼서 9분의 5를 곱해주면 이게 35도 C가 나옵니다. 그럼 바로 절대온도는 얼마예요? 절대온도 K가 뭐 켈빈 온도인데 절대온도는 도 K라고 안 써요. 그냥 K라고 합니다. 화씨 온도는 도 F, 섭씨 온도는 도 C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그냥 K라고 합니다. K는 뭐냐면 273에다가 섭씨 온도를 더하면 되겠죠. 섭씨 온도를 더하면 273 더하기 35가 돼서 308인가요? 308 K가 되겠죠. K. 켈빈 온도다. 이겁니다. 답은 3번.
자, 19번을 보겠습니다.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거 뭐죠? 폭발적으로 연소 상태에서 화학 결합하는 그 과정에서 그 연쇄고리에서 한 번만 더 반응하면 그다음부터는 재차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을 갖다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연쇄고리를 차단시켜서 한 번으로 억제시키는 거. 연쇄 반응을 억제시켜서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거. 이게 바로 부축 효과인 건데 3번에 해당합니다. 분말하고 할론 약제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20번 스테판 볼츠만 많이 나왔던 문제죠. 복사열과 절대온도 관계는 사승이다. 구체적인 식은 다음처럼 되어 있는데 뭐 계산식까지는 대체로 잘 나오진 않고요. 비례 관계를 물어보죠. 절대온도 사승에 비례한다. 절대온도 복사열은 절대온도 사승에 비례한다. 그렇죠? 답은 2번이가 2번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